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양 문화의 산실 부산에서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북토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북토크 섭외를 받았을 때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그 후에도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라든가 키워드 동남아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을 계속 냈었기 때문에 이 책으로 북토크를 요청하실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약간 놀랐습니다만 또 기쁜 마음으로 제가 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썼던 책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을 뵙는 것도 당연히 기뻤지만 일단 이 책을 또 찾아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역시 좋은 책을 써야겠구나. 제가 뭐 좋은 책을 잘 썼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이름도 생소하실 빼낭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중국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다룬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연구재단에서 저술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 저술지원금을 이제 받고 거기에 부응하는 책을 내기 위해서 최소 3년 동안 이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의 전공은 미술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역사책인가 미술사책인가 막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감하게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이렇게 아마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쪽이 좀 화면이 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쪽 앞쪽에 이 단상 쪽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보이시나요? 201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과 공동으로 거기 유물을 대여해서 페르나칸이라고 하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는 계기가 됐고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여기서 이런 걸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전시에 나왔던 그 물건들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뿌옇게 보이시는데요. 저만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보이니까. 굉장히 화려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신혼부부의 방을 꾸몄던 것을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던 건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정말 선명한 분홍색 그 다음에 푸른빛이 도는 약간 그 진한 옥색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저거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좀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요 앞에 그 테이블이 보이시죠? 이 테이블은 당연히 서양식 테이블이에요. 서양식 테이블 위에 중국식 도자기가 있는데 이 도자기들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진짜로 울긋불긋하고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데 이쁜 거 있잖아요. 촌스러운데 이쁜 거. 그 참 애매한데 촌스러운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만든 사람 그리고 이거를 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중국의 옛날 현재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의 옛날 홀레복에 해당합니다. 이쪽에 지금 그 우산 같이 생긴 요게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신랑이 입는 우리나라 관복 같이 생긴 신랑이 입는 옷이고 요것이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그 머리에 쓰는 요거는 일종의 쪽들이거든요. 그 옛날 그 우리나라도 썼던 그 족들이에요. 그래서 족들이 신랑이 쓰는 관 이런 것을 쓰고 그 중국인 후예들이 한 일주일에 걸쳐서 혼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 거죠. 첫날은 이걸 입고 그 다음날은 이걸 입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그 전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할까? 요것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쪽두리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겠죠. 이거 다 은입니다.
요거는 은이고 노란색으로 빛나는 것은 금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은과 금으로 만든 매우 화려한 쪽두리를 여성이 쓰고,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천을 덮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혼례에 식을 할 때는 붉은 천을 하나 벗기고, 그 다음에는 뭐 관을 하나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좀 다르게 복식을 갖춰서 일주일 동안 혼례를 치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요것은 이제 그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싱가포르의 여기 보이시죠? 페르나칸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형적으로 싱가포르의 식민지 시대 건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쪽에 보시는 요거는요. 우리가 말하면 옥색? 옥색에 약간 연두색이 섞인 그런 색으로 벽을 발랐는데 현재 빼낭에 있는 건물이고요. 뭐 여기도 요새는 이제 입장권을 사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속에 별의별 물건들을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요 건물에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여기와 같은 마룻바닥이 깔려 있고 주변에 이렇게 사방에 중국식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동남아식도 아닌 것이, 그런 가구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의자고요. 테이블이고 재단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정말 여기가 너무 환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주 화려한 유리 그릇들이에요. 이 유리 그릇이 지금 이쪽 벽만한데 한가득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런 장식장에, 그러니까 옛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라 이런 말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단스. 차단스 아시죠? 네, 그런 차단스입니다. 이거 차단스예요. 차단스가 이렇게 벽에 쫙 있고 그 안에 이런 유리 그릇들이, 되게 웃기는 유리 그릇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19세기경에 샀던 그런 물건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도대체, 이거는 보시면 그냥 대번에 이거 프랑스에서 수입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아르누보 계통의 유리기들이거든요. 이런 게 한가득 있어요. 지금도 당연히 비싸지만 그때라고 쌌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쌌던 물건들인데 이런 거를 한가득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에 들어가면 또 이런 차단스가 있고 그 안에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들이 또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 이걸 좀 어떻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정말 잘못한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제가 발등을 찍으면서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그리고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를 해서 낸 책이 바로 이 아편과 깡통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던 전시 제목이 페르나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나칸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남아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페르나칸이라고 하고, 이 말은 원래 말레이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후손 이런 뜻이고요.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점령을 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현지인들과 통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을 메스티조라고 부른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튀기가 됩니다. 물론 잘 안 쓰시는 말이죠,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섞여 있는, 핏줄이 섞여 있는 사람들을 페르나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들은 다 다른데 뭐 메스티조, 뭐 뮬라또, 뭐 바바 이렇게 이름들은 다르지만 사실 이들의 공통점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과 현지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손, 이들을 페르나칸이라고 부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로 몰려간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계 이주민들이 많아서 페르나칸은 마치 중국 사람들, 그들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이들을 토생, 현지에서 났다. 그래서 토생, 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계인 걸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위에 써드린 대로 프랑스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 또는 스페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 심지어 일본에서 굉장히 일찍 가거든요. 동남아시아로. 그래서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후손, 이거를 전부 다 빼라나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동남아로 이주한 중국인 1세대들은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여자들 못 태웠겠죠. 요즘도 좀 금기하는 게 남아있지 않나요? 여자들을 배에 태우면 부정 탄다 그러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 남성들이 현지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여성들은 주로 그 신혼여행 많이 가는 발리, 술라웨시, 이리안자야 이런 쪽에 살고 있었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들이 이제 노예 출신들이 많은데 노예에서 면천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들을 돈 주고 사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자기 부인을 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들이 그냥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기록에는 중국어로 써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이 부인이 발리 출신인지 미얀마 출신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어린애들, 한 8살, 7살 난 그런 어린 그 여자 노예들을 사다가 자기 딸로, 양녀로 입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을이 되는 것이고, 서로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중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된 것은 동남아시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식민지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계속 이주를 장려합니다. 이민 오라고 자꾸 불러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중국 사람들 중에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말 잘 듣고 똑똑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고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식민지 정부가 까삐딴이라고 하는 벼슬을 줍니다. 까삐딴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캡틴이에요, 캡틴. 캡틴 아메리카 하는 그 캡틴. 그거를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로 까삐딴이라고 불렀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1950년대에 까삐딴 리라는 소설책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선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까삐딴 리 말씀하신 분? 앞에 선물 하나만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네요. 5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그 까삐딴 리가 이 까삐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우두머리를 까삐딴이라고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면 식민정부가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계 빼라나칸들은 중국인들의 말을 배우고 쓰지만 현지인들의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현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현지인들의 말을 하고, 근데 또 자기들이 또 잘 살기 위해서는 현지에 들어온 식민정부,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의 말도 또 익힙니다. 그래서 빼라나칸들은 전반적으로 언어에 능숙한 편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왜 빼낭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빼낭을 했느냐? 별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놀러 갔었습니다. 빼낭에 한번 놀러 갔는데 이상하게도 이 빼낭은 약간 홍콩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 다른 지역과 달리 홍콩이나 싱가포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서, 여기는 왜 말레이시아인데 이렇게 중국 마을 같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빼낭이라는 곳은 식민지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성장한 그런 도시더라고요. 원래 섬인데.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무슨 역사가 숨어 있을까? 이거를 놓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노란색 제가 동그라미를 해드린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길다랗게 내려간 게 말레이 반도고, 말레이 반도 끄트머리에 싱가포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위에 말레이시아 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에 빼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요게 아프리카, 요게 인도. 인도가 이렇게 조그만 리는 없지만 작은 지도니까 인도, 동남아시아,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다 보니 그냥 간단했어요. 그 공부하면서 이 책을 그냥 3개의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아편, 주석, 고무나무 이렇게 3개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도대체 아편은 왜인가?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을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결국은 공부를 하고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없는 사람은 어딜 가나 똑같다. 없는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고 어차피 사는 방식이 한국에서 살거나 동남아에서 살거나 중국에서 살거나 없는 사람은 어디나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먹고 살 거리를 찾아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당에 온 중국인들도 사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보내야 돼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한참 산업화 시대에 시골에서 서울의 공장으로 가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전부 다 뭐예요? 돈 벌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기는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고향에 보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고향에 있는 동생들 공부시켜야 되고 이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낭을 공부하면서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가 떠올랐어요. 한국이랑 똑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지에서 열심히 정말 철두철미하게 근면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고향에 보내는 거 그런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있거든요. 고향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 때 지금 중국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갈 거잖아요. 배를 타야 되는데 당연히 옛날이니까 배값이 비싸요. 요즘도 뭐 이렇게 싸진 않잖아요. 어디 시외버스도 아니고 비쌉니다. 근데 이들도 똑같아요.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주할 때 외상으로 삽니다. 배표를. 조금 어렵겠죠. 힘들지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담보를 잡힙니다. 배표를 뭐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을 외상을 그어요. 외상을 긋고 그거를 사서 동남아에 와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배값을 갚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갚아요. 1,000원이라고 제가 예를 1,000원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1년 동안 월급에서 쪼개서 쬐끔 1년, 2년 비싸니까 그걸 그렇게 갚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우리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람들을 넘기는 브로커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들이 옛날에 1700, 1800년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징용이나 그 위안부 모집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브로커가 있어서 저기 가면 네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돈 벌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들에게 반은 속고 반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서 거의 팔려가듯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자, 브로커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감언이설로 꼬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장에 데려가면 그 공장에서 자기한테 그 중개 수수료를 줄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꼬셔서 가서 돈을 벌어라. 니네는 편할 거다.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속아서 가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야 정말 밥은 많이 주는데 왜냐하면 동남아는 쌀이 많이 나잖아요. 동남아는 1년에 쌀을 2번, 3번 추수를 합니다. 아니 뭐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하니까 따야죠. 우리처럼 이렇게 배를 베지 않아요. 우리는 콤바인인가? 뭐 이렇게 벼를 쭉 베잖아요. 여기는 벨 수가 없어요. 또 열리니까. 그래서 벼이삭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냥 뚝뚝 따요. 그럼 얘가 남아있다가 또 열리거든요.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제가 시간 안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이 쌀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너무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거꾸로 그들을 그런 곳에 집어넣은 만큼 반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쭉 썼던 것이 저의 이 아편과 깡통의 궁전입니다. 지도를 좀 더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저 위에 한국이 있고요. 대만,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지도는 여기 빨간색 3개가 나중에 영국이 식민지로 다스렸던 곳이고요. 이쪽 지역에 있는 파란 점들은 빼라나칸들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빼라나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계 이주민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중국계 이주민들이 많이 가서 현지에서 자손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빼낭이라고 하는 곳을 말하자면 발견해서 거기를 점유하게 된 것이 점유하게 된 것은 이제 프란시스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요때 이 라이트가 1786년경에 물론 그 전에 들어갑니다만 요때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술탄하고 협상을 해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꺼다 술탄이 군대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 빼낭을 너네한테 줄게라고 서로 협상을 하다가 사실은 무단으로 점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던 것은 좀 더 지도를 다시 가시면 여기가 인도잖아요. 인도는 이미 영국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요 인도 방글라데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군대를 보내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여기까지 내려가서 빼낭을 사실은 무단 점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새로 항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인들을 막 이주민으로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보시면 1788년에 인구가 1283명이었다는 뜻입니다. 1283명이었는데 그 중에 중국인이 537명 살고 있었고 1810년에는 13,885명으로 거의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죠. 그 기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이거는 영국인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인이 5,088명이에요. 537명에서 5,088명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1906년에는 13만, 그리고 중국인 인구가 7만 5천이 됩니다. 7만 5천이란 인구는 지금도 우리 기준으로 봐도 웬만큼 되는 큰 인구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만큼 늘어난 것은 영국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겁니다. 다시 요 기간에 꺼다 술탄이 이거를 계속 우리가 빼낭을 줄 테니까 니네가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태국이잖아요. 태국이 자꾸 이 밑으로 침략을 해요. 이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의 요쪽을 다스리던 술탄은 태국의 압력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태국을 대신 물리쳐줄 그런 군대로 영국군을 불러들였던 거고 영국군이 여기에 점령을 하면서 사실은 약속을 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빼낭이라는 곳이 이제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빼라나칸이라고 전시를 했을 때의 도록이고요. 이거는 그 안에 있었던 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중국식 전통을 고수하면서 살았나를 보여주는 책이고 요게 이제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 그 다음에 들러리, 애기 들러리들이고요. 그 건물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20세기 초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때때로 청나라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번 사람일 경우에 청나라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기도 해요. 대사, 영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초상화로 이 초상화가요.
이것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초상화를 그려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식 전통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고수하고 있었던 거죠. 요것이 그 아까 보여드린 침대의 원형이고요. 자,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부인들이 했던 브로치예요. 부인들이 이렇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옷에다 달았던 브로치인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시라는 거고 전체가 다이아몬드예요. 요런 식의 도자기, 아주 쬐끄만하게 예쁜, 매우 촌스럽게 예쁜 도자기를 중국에 주문해서 사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에서 썼어요. 요것은 이제 사당입니다. 빼낭에 가시면 가장 유명한 사당이 구콩시라는 사당이 있는데 구씨 집안의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라고 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요 정도 사당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모여 사는 집성촌인 거고 구씨 마을 그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빼낭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빼낭이라고 하는 곳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아편이 중심인 시대, 주석이 중심인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무나무 때문에 이게 그 아편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시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장기 19세기, 19세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9세기에 거의 다 일어난 일이라서 이것을 장기 19세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장기는 딱 우리가 몇 세기 그러면은 18세기 그러면 1701년부터 1799년 딱 이렇게 100년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뒤를 약간 허물어서 길게 본 것입니다. 자, 1786년에 지금 그 싱가포르 가시면 요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저 사람이 동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인도 회사의 그 수장이었는데 요쪽 지역의 수장이었는데 1786년에 빼낭을 점령하고 거기다 항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유무역 체계를 처음으로 빼낭에서 실험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책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영국은 동남아시아에 뒤늦게 뛰어들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미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도시들을 이미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빼낭은 인구가 적은 거의 무인도나 다름없는 그런 섬이었는데 거기에 영국에서 갑자기 항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배들이 이리로 오진 않거든요. 가던 대로 가죠. 왜 이리로 오겠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유무역을 한다. 관세도 없고 여기 관세도 없고 세금도 없다.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당근을 던진 거죠. 네덜란드는 안 그랬어요. 네덜란드는 그 자카르타를 항구로 만들고 많은 무역선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 들어갈 때 그 항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정착하는 비용을 따로 받아요. 네덜란드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비즈니스가 되는 것만 추구합니다. 돈 많이 안 쓰고 자기가 벌어들일 방법을 열심히 찾았던 게 네덜란드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안정적으로 그런 거를 공급을 하고 항구 시설을 줬는데 갑자기 영국이 만들면 다른 배들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당근으로 우리는 세금도 없고 관세도 없고 항구에 들어오는 비용도 안 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봤을 때 1920년대 우리나라의 그 신소설 잡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개벽 들어보셨나요? 개벽 신천지, 삼천리 이런 잡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한국 사람이 자카르타에 인삼을 팔러 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자카르타에 갔는데
자기가 거기 배에서 내리는 비용을 뭐 300굴덴인가 네덜란드 돈으로 그렇게 내라고 해서 내가 못 내렸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전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대신 우리는 이민도 자유롭게 들어와라. 그래서 중국에서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영국은 정부가 해야 할 어떤 행정 같은 것들을 하나도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걷고 관세를 안 걷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뭘 할 힘이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을 해골 정부라고 뼈다귀만 있다고.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어떤 형태는 있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해골 정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프란시스 라이트는 빼낭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토지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세금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지에 들어오는 서양 사람들에게 그냥 땅을 무상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영국 여왕의 땅이니까. 조금 웃기죠. 말레이시아 술탄한테, 꺼다 지역의 술탄한테 자기는 거의 강제로 점령을 해놓고 갑자기 이거는 영국 여왕의 땅이니까 니네들 얼른 들어와가지고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웃기는 사람들인데 식민지라는 게 뭐 하는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요때 당시 바로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왕의 토지니까 얼마든지 무상으로 니네에게 준다. 물론 백인들에게, 현지인, 중국 사람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돈이 없어서 정부가 휘청휘청거리고 무너질 지경이 되니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토지세, 인허가세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잘 이렇게 많이 정확하게 걷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편 권하는 사회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편 전쟁 들어보셨죠? 아편 전쟁에는 아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국으로. 그 아편은 혹시 댁에서 뭐 양귀비꽃, 개양귀비 키워보셨나요? 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어딘가에서 그 아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재료가 양귀비에서. 근데 그거는 그 상태로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태울 수 있게 가공하는 것을 이 빼낭에서 했어요. 중국에 얼마나 아편이 많이 들어갔으면 아편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편을 태웠으면 아편 전쟁이 가능했겠어요. 그 아편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거의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공하는 곳 중에 핵심이 빼낭에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편 가공 공장? 가공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이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람들 다 사람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만한 창고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창고인 거죠. 이 창고에 저는 실물을 봤습니다. 이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는 것이 볼링공 아세요? 볼링공이나 뭐 축구공이나 뭐 사이즈 비슷하죠? 그만한 것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그런 거를 이만큼 쌓아놓고 있다가 이 배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동남아로. 저쪽에 있는 아편 생산은 인도에서 합니다. 아편 생산은 빠뜨나라고 해서 인도의 동북부 지방, 방글라데시로 넘어가기 전에 벵골 지방이 있거든요. 그쪽 지방의 이제 대표 도시가 빠뜨나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에 이런 첫 번째 가공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핸드볼하고 축구공 사이 사이즈. 그 정도로 아편을 딱딱하게 뭉쳐서 커다랗게 만들어서 배에 실어 보내면 그거를 현지에서 받아서 사람들이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공을 하는 거죠. 그게 빼낭이고요. 이거를 누가 했어요? 아편 전쟁은 어디랑 한 거예요? 중국하고 영국이죠. 빼낭은 어디 식민지였다고요? 영국이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이거를 가공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 가공을 하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farm이라고 부릅니다. 네, far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제가 안 썼네요. 또 이 아편 체제를 돈이 열리는 나무라고 한 거는 그만큼 돈 벌기 쉬웠다. 나무에 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한 10그루만 심어도 그냥 돈만 따갖고 살면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때 돈이 열리는 나무는 아편이었다라는 것이고, 요것의 처음 시작은 아락팜이라고 하는 것에서 1788년에 시작했다가 1791년에 다시 아편팜이 생겨요. 팜은 진짜 FARM 진짜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농장이라고 번역하는데 농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금을 걷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세금을 걷는 방식은 어떤 거였냐 하면 가령 이제 A, B, C가 있잖아요. 물론 중국인입니다. 1차로 중국인이에요. A, B, C 셋 중에 입차를 붙이는 거예요. 자, 아편을 가공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팔아요. 어느 정부가? 영국 정부가 팔아요. 아편을 가공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누가 할래? 그럼 A가 10원, B가 15원, C가 20원. 그럼 누가 돼요? C가 20원 주고 그 권리를 사요. 그럼 그 권리를 사면 이 C는 아편을 그냥 통째로 전매 아시죠? 전매합니다. 그런데 이 C가 아편을 1,000원에 팔든 10,000원에 팔든 상관 안 해요. 영국은. 영국에 얼마만 주면 된다? 20원만 주면 됩니다. 그것이 farm이라고 하는 징세 청부 제도예요. 세금 내는 제도예요. 맨 위에 여기 써드렸죠. 징세 청부제. 그러면 논하는 것은 영국일까요? C일까요? C입니다. 아편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아편은 비싸도 싸도 중독을 되는 거는 가격에 관계없이 어쨌거나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 정부에 세금을 20원을 내고 나머지 그 아편을 전매니까 이 사람밖에 못해요. A, B는 못합니다. C만 할 수 있어요. C만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C는 구조적으로 갑부가 되겠죠. 그래서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C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남아시아에 오늘날까지 중국계 부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원래 중국이, 또 이렇게 연길로 세면 안 되지만, 중국이 1990년대 초반, 물론 이제 그 닉슨 키신저가 한 게 1970년대 초반, 1974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개방을 하고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것도 93년 정도잖아요. 1993년. 근데 그 무렵에 중국에 엄청나게 개발이 필요했고 그 개발을 하러 들어간 돈의 절대 다수는 대만 사람과 동남아시아 화교였어요. 그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서 중국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 돈이 중국계 부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의 부자들이 아편 팔았다 이 얘기는 아니고 아유 큰일 날라.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때 이미 불공정한 거래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계 사람들 중에 1850년대 아편전쟁 전이죠. 1850년대에 그 태평천국의 난이 중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지방 각지가 전부 수탈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브로커가 집중적으로 간 지역이 어디냐면 복건성, 중국 남부 복건성하고 광동성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전부 이주를 한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빼낭 이쪽으로 다 이주를 해요. 그런데 우리도 19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으로 엄청나게 이민 많이 간 거 아시죠?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부산 분들은 부산 분들끼리 모여 살지 않아요? 대전 분들은 대전 분들끼리, 대구 분들은 대구 분들끼리 모여 살죠. 그때 이민 갔을 때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부산 분들이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우리 같이 살자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아까 없으면 다 없는 대로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도 있는데 뭐냐면 지방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광주 출신, 뭐 객가 출신, 조주 출신, 광동성 남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각각 가서 서로 마을을 차지하고 서로 삽니다. 그 근처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들의 사당을 세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기에서 결사를 맺는다. 그러니까 혹시 요즘은 좀 잘 없지만 홍콩 영화 많이 보셨을까요? 홍콩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조폭 집단이 누구죠? 아시는 분 자 선물 나갑니다. 네. 네, 삼합회. 네, 맞습니다. 네. 저기 맨 뒤에 계십니다. 그 삼합회의 시작도 이런 데서 온 거예요. 혈연, 핏줄. 아니, 형님 하면서 아니잖아요. 따꺼라고 하고. 그런 그 따꺼가 이제 큰형님이니까. 이 마당 닦지 마시고요. 큰형님들을 포함한 그런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처럼 지내는 거. 그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사를 만들어요. 결사를 만들어서 요렇게 뭐 회사도 만들고 결사도 만들고 그래요. 이거는 전부 성씨예요. 쿠, 여, 치알, 림, 탄 이런 거는 전부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성이에요. 우리나라 김, 이, 박, 뭐 조, 뭐 이런 그 성이죠. 그리고 이들이 각각 자기네들의 사당을 만들고 대백공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신입니다. 중국에서 요때 유행했던 게 토지신인데 대백공을 섬기는 이런 저기를 만들고요. 또 의흥회라고 하는 곳은 광주, 광동성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그냥 쭉 묶어서 범광방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관제를 모시는 의흥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관제라는 건 뭐냐면 자, 관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습니다. 관제는 관우를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여기 관제, 여기 대백공 이래서 각각 모시는 신도 다르고 지역과 혈연이 달라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 B, C, D, 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권은 무엇일까요? 이권, 무엇에 대한 이권을 서로 가지려고 싸웠을까요? 아편입니다. 아편을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뭐 땅이 넓으니까 우리가 한 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 이런 거 별로 없고요. 당장 이득이 되는 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이런 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관을 짓습니다. 이 회관에서 자기네 마을식의 전통, 의례 이런 것들을 해요. 여기 보시면 복덕사라고 사당이에요. 그냥 사당. 이고 요 뒤에 한자들이 잔뜩 써 있잖아요. 이렇게 잔뜩 써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 조상들 이름이에요. 조상들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보시면 말레이 대학을 나온 누구, 여기 보시면 무슨 과학자 누구, 이 저스티스 오브 피스 이거는 치안 판사거든요. 판사 누구, 자기네 조상 선조 또는 이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좀 이름짜한 사람들, 의사, 변호사, 판사, 뭐 행정 무슨 차관 이런 식의 이름들을 쫙 이 옆에 다 모셔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아편을 처음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것은 여기 지금 처음에 후추 농원을 개장을 해요. 이게 그 플랜테이션이거든요. 농원을 개장을 하고 그 농원에서 일할 사람, 중국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힘들게 일을 하니까 슬금슬금 아편을 태우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요거는 후추는 아니고요. 지금 요 뒤에 배에 싣고 가는 것이 좀 운반을 쉽게 하려고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가 있어야지 설탕이 나오니까 일부러 이렇게 물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 있었던 거 아니고 물길을 내서 이 물길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그 사탕수수를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식의 그 노동을 초보적으로 처음에 합니다. 요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분업화가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인력 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아편팜을 이제 보실 거거든요. 요 사람들 쿨리 인큐버스라고 제가 그냥 머시스라고 썼는데, 쿨리는 그냥 저임금 노동자, 오늘날로 치면 주로 저임금 노동자인데 그 사람이 인구가 많아야 되니까 이 쿨리는 주로 인도와 중국에서 이주한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을 쿨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유튜브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카톡이 있어서 수다를 떨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재밌는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편에 빠지게 됩니다. 저쪽에 누워서 여기 아편 빨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자, 요거는 요 목걸이, 이거는 이제 반대로 그런 것들을 팔아서 부자가 된, 아편 팜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아이들이에요. 이 여자 애기가 걸고 있는 보석 목걸이가 이때 당시 돈으로 약 4만 불 정도 했다고 합니다. 4만 불, 오늘날 4만 불이라도 그냥 저는 주면은 너무나 감사히 받고 하라는 일 모두 다 할 것 같은데, 이때 당시 4만 불이면 또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 4만 불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꿀리 1000명,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연봉의 1000배를 해야 이 4만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는 것이 이 시기에 엄청났고, 그 빈부격차의 핵심은 뭐냐? 아편팜이었다. 아편을 전매할 수 있는 권한을 사서 영국 정부에는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굴렸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제가 그냥 재미삼아 갖고 왔는데, 연인이라는 영화 혹시 90년대에 나왔는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이거 야한데. 많이 보셨네요. 아, 그래서 보셨구나. 보시면 이 사람이 아편 중독자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화교 부잣집 아들인데 이 양가위가 요게 지금 아편 불 태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것이 이제 박물관에 있는 아편 태우는 도구들이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아편을 더 많이 태우게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주석이 발견되면서부터였어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금 아시죠? 사금이 어디서 나나요? 그죠? 똑같아요. 이 주석도 물에서 모래처럼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대표적인 광산이었고, 지역은 빼낭 사람들이 주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대거 주석이 있는 타이핑으로 몰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포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주석을 캐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무슨 회 있었잖아요. 결사 집단. 그들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그 주석 광산을 아무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메우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타이핑이라고 하는 곳에. 자, 그럼 타이핑은 어디에 있느냐? 주석 광산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 요쪽, 말레이시아 요쪽, 요렇게가 주석 광산이 있는 곳인데 바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몰려간 지역입니다. 이 주석은 그리고 금, 은이 지질적으로 같은 곳에 모여 있대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앞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물이 맑고 놀기 좋습니다. 여기 빨간색 요 금이 주석과 금, 은이 다 같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 끄트머리 요쪽 어딘가에 그 빼낭이 있고요. 밑에 있는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주석이 왜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됐느냐? 이때 처음 18세기 중엽에 양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젊은 분들은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왜 이발소 같은데 이렇게 막 지붕도 막 이렇게 해놓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양철인데 양철이 18세기 중엽에 이제 오븐이 먼저 개발이 되고 19세기 초에 통조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는 뭐냐면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이 그 스위스 산맥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겨울에 먹을 게 없는데 불을 피우면 적들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가 되니까 통조림을 개발했다고 해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근데 이 통조림이 위아래가 막혀 있잖아요. 위아래가 막혀 있어서 얘를 깰려면 도끼, 칼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깨서 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밥 먹을 때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통조림 아니 불을 떼어서 뭘 만들 수 없으니까 병사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싸움을 하죠. 그래서 통조림을 만들었는데 이 통조림을 따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1850년경에 혹시 옛날에 간스매라고 부를 때 보셨나요? 황도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한다 그죠? 황도 통조림 딸 때 왜 간스매 이렇게 따는 거 있었죠? 그게 이때 개발이 됩니다. 1850년대. 그게 그러면 아니 따개가 나왔는데 어쩌라고? 통조림 있었다며. 아유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칼이나 도끼로 깨먹을 때와 따개가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훨씬 더 통조림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을 뭘로 만드느냐? 양철로 만듭니다. 양철은 주석이 들어갑니다. 주석에다가 약간의 철 같은 게 물론 통조림 녹난 거 보셨죠? 그게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양철입니다.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에요? 개예요? 그거 다 이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시작하는 거예요. 양철이라는 것이 그래서 20세기 중후반까지 아주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였죠. 집을 지을 때, 창문을 가릴 때, 이발소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양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주석 수요가 급증했고 주석이 또 아편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캐시카우가 됐던 거죠. 요거는 이제 누가 그린 그림인데 이 원주민들이 하얀 거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저거 은인가 보다. 그리고서 얼른 가서 찾아봤더니 그게 주석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주석이 서구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금처럼 주석을 물에서 퍼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구를 개발해서 자전거 타듯이 저거를 밟으면 밑에서 요 아래에서부터 물과 그 주석 덩어리, 알갱이를 이렇게 퍼올리는 그런 그 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얀 옷을 입은 백인들이 관리, 감시, 감독을 하고 이 우통을 벗은 이 사람들이 주석을 캐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캐낸 걸로 이렇게 궤를 만들어요. 금괴 말고 주석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주석과 아편은 그럼 어떻게 연결되느냐? 정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본가가 있어요. 자본가가 여기에서 돈을 댑니다. 자본가가 돈을 대요. 광산에다가. 그러면 광산에서 주석을 캐서 자본가에게 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주석을 외부인들과 교역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이 사람들은 동시에 중국의 그런 브로커들한테 쿨리를 사와라고 시킵니다. 그럼 브로커들이 쿨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들이 쿨리를 그래 노예처럼 한 명 한 명 1번 이름 뭐야 2번 이름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배싹 외상값 갚았어 안 갚았어 너 배싹 얼마 줬어 이거 이렇게 메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쿨리를 광산에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편 징세 청부제를 해서 아편 팜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편을 줍니다. 그러면 광산에서 일하던 쿨리들은 빚을 지고 왜냐하면 월급은 한꺼번에 안 주니까 월급은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나는 아편을 피우고 싶다. 그럼 이 사람들이 광산 매점에 가서 여기 트럭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점에 가서 또 외상장부를 적어요.
자, 나 아편 1g만 줘. 1g에 500원이야. 그래, 그럼 나 500원 빚? 좋아. 그리고서 광산 매점에서 이 500원에 이자를 붙여야겠죠? 그대로 파는 그런 순진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500원에 10% 이자를 붙여서 너는 그럼 550원을 나한테 빚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트럭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아편을 댄 자본가에게 다시 돈을 또 주겠죠. 아편값을 갚아야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 이 시기 빼낭의 일이었어요. 자, 자본가에게 모든 돈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주석, 아편팜, 쿨리.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 서로 이권을 두고 아편팜, 주석을 캘 수 있는 권리, 이거를 가지고 서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폭동이 일어나다 보니 영국에서 법을 바꿔서 자기네들 직할 식민지, 우리가 직접 다스리겠어. 니네들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법이 바뀌고 외국인들은 추방할 수 있게, 아까는 자유무역이라며, 자유이민이라며, 아무나 들어오라며 그랬는데 문제가 커지고 이 그 거상들, 부유한 거상들의 힘이 자꾸 세지니까 관리 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총도 갖고 오고 대포도 갖고 오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추방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점점점 규제를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커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술탄의 승계, 술탄도 승계하거든요. 그 승계권을 놓고 분쟁이 겹쳐져요. 그러면서 싸움이 되니까 영국에서 됐다. 그리고서 개입을 하게 되고 팡코르 조약이라는 거를 맺어서 제국주의, 식민화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1861년에서 74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유와 크림이라는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 위에 있는 화인 거상들과 밑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분리가 안 되잖아요. 끝없이 관계가 있는 거죠. 끝없이 돈을 내고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고 이게 끝없이 돌아가는, 그걸 제가 보로메오의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옛날 수학 시간에 메비우스의 띠 기억나시나요? 네,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화인보호관서라는 것을 신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부유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 뭘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이상한 곳에 있는 절이에요. 캥록시라고 부르는 절인데 이 캥록시라고 하는 거는 현지 발음, 중국계 발음이라서 그렇고 원래 극락사입니다. 극락 아시죠? 극락사를 현지 발음으로 캥록시라고 하고요. 또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이 블루맨션, 겉에다가 새파란색으로 칠을 한 블루맨션이고 여기는 청나라의 영사라고 하는 직위를 받았던 총파츠라는 사람이 살았던 총파츠의 집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소관의 유리 장식 차단스 있는 그 건물이고요. 요거는 1895년에 청켄키라는 유명한 카피탄의 집으로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이거는 사라졌는데 이거는 이제 부서져서 없어졌는데 에든버러 하우스라고 1869년이에요. 자, 이런 집들을 보니까 중국 사람 집 같으세요? 중국 사람 집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서양 사람 집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서양 사람을 기준에 뒀기 때문에 서양식의 집을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네.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고무나무를 심기 위해서 약간 그 화정 같은 거를 한 상태고요. 이 고무나무는 아시다시피 나무를 고로쇠처럼 나무를 잘라서 그 즙을 받아서 고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많이 들어가냐 하면 고무나무는 원래 그 중남미 아마존에서 자라는 거를 동남아에 옮겨 심은 거예요.
근데 나무가 자라야 그 집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처음 나무가 자라는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돈을 쏟아붓기만 해야 돼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 고무나무 때문에 화인, 주석에 올인을 했던, 몰빵했던 화인 사회가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무는 이때 당시 뭐가 나오냐면 자동차가 나오거든요. 자동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타이어 산업이 활발하게 번창하면서 이 고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점점점 반대로 화인들의 세력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빼낭 화인권의 그 마지막에 그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람이 커신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화인 엘리트들을 규합해서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 갔냐? 여성들도 나중에는 이주를 해요. 근데 주로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시골에 부모님이 잘 애를 버렸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애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애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복이 삼는 거, 유모도 아니고 좀 그런 거죠. 그런 존재가 이쪽에 무이차이이고, 둘랑 워셔는 뭐냐면 이 머리에 쓴 거를 둘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여기 물속에서 남자들을 대신해서 똑같이 주석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일들을 여성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1900년대로 들어오면.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서 이제 그 가사 일을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되겠습니다. 20세기로 들어오면 여성들도 점점 이렇게 이주를 하고 화인 사회의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화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한 건데,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데 다 다른 사진이죠. 서양 양복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본인, 중국식 관복을 입은 중국계 이주민으로서의 본인, 그리고 이거를 다 떠나서 양쪽의 모든 정체성을 가진 아이 아버지로서의 본인, 이렇게 세 개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서 사회를 꾸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편에 대한 그 불신과 그 폐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현지 엘리트들이, 저 사람은 의사예요. 그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이 이제 아편 반대 운동을 합니다. 이제 이때는 이미 아편 전쟁도 다 끝나고 한참 뒤지만 1930년대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요것은 왼편은 청켄퀴의 묘원이고요. 요것은 현재의 그 빼낭 시가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진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은, 왼쪽은 이미 죽은 사람의 묘원이니까 그냥 쓸쓸한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다시 시가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빼낭이 세계문화유산이 됐거든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빼낭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후다닥 말씀을 드려서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